일단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소위 이제 랭킨 사이클이라는 거였어요. 스킴을 이용해서 동력 사이클을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TS 소소에 포화dom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이클을 구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단 압력과 하단 압력이 있을 때 이 2번에서 3번은 이제 보일러 자리였죠. 액체 상변화, 과열 증기되는 긴 라인을 따라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정확 과정으로 이제 보는 거였고, 하단 쪽은 응축기, 컨덴서에서 응축되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쭉 이제 열을 방출해서 저열원으로 버리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였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카르노 효율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카르노 효율은 이제 뭐 1-TH분의 TL이라는 이제 양식으로 되는데, 물론 뭐 얘가 이상적인 사이클 그 카르노 효율 같이 뭐 고열원에서만 열전달, 저열원에서 열전달에서 뭐 가장 높은 열 효율을 그런 주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는 주는 거죠. TH를 뭐 높일수록 혹은 TL을 낮출수록 효율은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했던 게 뭐 하단 압력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온도, 포화 온도도 내려가기 때문에 효율이 이제 올라갈 거고, 뭐 그림상으로는 이제 면적이 커지는 거였죠. 그다음에 터빈 입부 온도를 이제 높인다. 3번이 아니라 3번 다시까지 터빈 입부 온도를 더 과열을 시켜주면 또 면적이 늘어나죠. 이거는 이제 열전달 온도를 높이는 TH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뭐 효율이 좋아질 거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상단 압력을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죠. 더 고압으로 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 이제 끌어져 올려지니까 열전달이 더 높은 온도에서 되고 이제 커지고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단 압력이 높을 때는 이렇게 보일러에서 가열할 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금방 어떤 Tmax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Tmax라는 거는 우리가 터빈의 어떤 성격상, 뭐 재질상의 한계든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터빈의 입고 온도가 무조건 높아질 수 없고 그냥 제한을 가야 된다고 했죠.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설정된 Tmax의 도달을 너무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 터빈을 돌리면 이제 터빈 출구 쪽에 갈수록 건도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터빈이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면적은 늘고 여기는 줄어들고 해서 뭐 느는 데도 있고 줄는 데도 있지만 뭐 효율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올라가긴 하나 이 이슈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모양, 오렌지색으로 되어서 사라지는 저 모양까지 살려서 쓰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새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가스 터빈 할 때도 제열 개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터빈에서 넣고 쭉 떨어질 때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한 중간쯤에서 다시 얘를 또 가열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저렇게 돌리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번에서 3번 이 라인이 이제 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상단 압력을 높여준 거죠. 쭉 높여주고 터빈 돌리는데 끝까지 가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쯤 갔다가 다시 재가열은 뭐 당연히 정압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보다는 이제 낮은 압력인데 정압 과정으로 다시 가열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터빈을 쭉 돌려서 떨어뜨리면 끄트머리 가서 이제 훨씬 더 포화 증기 쪽에 가깝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터빈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이 프레셔 터빈, 로우 프레셔 터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일러에서 이제 물을 가열을 합니다. 하이 프레셔 터빈에 들어가서 돌리는데 출구에서 이제 4번인데 다시 재가열하려다 보니까 보일러에 다시 집어넣죠.
프레셔 터빈으로 터빈 2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는 터빈 출구에서 어떤 건동 문제는 사라지고 면적이 또 넓어졌죠. 그래서 제열, 리히팅을 통해서 사이클을 개선, 즉 효율도 높이고 문제점도 없고 그런 방법이다. 실용적으로는 이제 최대 한 2단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스팀 터빈은 저걸 갖다가 3개, 4개 붙이면 돈이 뭐가 들어요. 그래서 해봤자 2개고. 만일에 이제 이거를 갖다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열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Q 인하고 Q 아웃을 구하면 되죠. 혹은 웍 아웃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Q 인은 어떻게 구하냐? 열 전달이 일어난 곳을 보면 되잖아요. 2번에서 3번까지가 있고 4번에서 5번도 있죠. 그래서 H3에서 H2를 뺀 게 먼저 가야라는 거, H5에서 H4를 뺀 게 두 번째 가야라는 거, 제외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터빈일은 3에서 4, 5에서 6 각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Q인분의 워터빈 아웃, 거기다가 펌프일이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빼줘야 되겠죠. 혹시. 근데 펌프일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긴 하는데, 근데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으면 펌프에 써먹은 이런 빼주는 거 아닙니다. MI만 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출석을 제열 과정이 있는 랭킨 사이클의 경우에는 먼저 이런 대단히 간략한 계략들이나 이렇게 나타내고 TS도 돌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계산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열 말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재생이 있었어요. 재생. 우리가 앞에서 가스터빈 할 때 재생 개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원래는 이제 굴뚝으로 대기가스를 내보내는데 걔가 너무 이제 뜨겁단 말이지, 사실은 내다 버리기에는. 그래서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쭉 열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가열을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전달을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연료를 낚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랭킨 사이클도 그러면 뭔가 제열을 할 수 있지 않나? 재생을 할 수 있지 않나?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볼 때에 좀 이거는 좀 큰 차이가 이제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가스터빈에서 이제 굴뚝에서 내다 버리는, 이제 그게 소위 열 방출 과정, 저열원으로 열을 버리는 과정인데, 랭킨 사이클의 저열원 열 방출 과정은 4번에서 1번 응축기잖아요. 되게 낮은 온도에서 열 방출이 일어나죠. 상변화로. 자,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가 열 에너지를 주고 싶으면 이 바들레의 온도는 이 중온의 온도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열이 있지만 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보다 온도 높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재생 개념으로 얘를 재생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써있죠. 4일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열 과정 2에서 3까지 가면 어디에도 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의미의 재생은 안 되고, 대신 그런 재생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아,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결국 효과는 약간 재생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줄에 써있는, 그러니까 터빈 내에서 팽창 중인 과열된 물을 중간에 빼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2에서 3번 가는 가열 과정의 일부를 가열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림을 보면 더 나은데. 자, 그래서 터빈 이제 이렇게 보일러 가열되고 터빈 들어가는 데로 돌리는데, 중간에 이제 파이프가 하나 꽂혀 있고 중간에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터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5번에서 7번, 여기 이제 5번에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일부를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y라는 어떤 벡터가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는 질량 유량을 1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비율적으로 y를 빼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은 끝까지 돌면서 가겠죠. 그럼 비율적으로 걔들은 이제 1-y 다 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표시를 한 거고. 자, 그래서 끝까지 돈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응축기 거치고 뭐 일단 펌프 설명하고 그다음 돌아오고, 중간에 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뺀 거 끝까지 본 거 돌아와서 다시 섞어요. 그럼 이제 원래 질량 유량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5번에서 자, 5번 여기는 이제 m 다시 흐르는 거죠. m 다시라는 이제 작동미치 질량 유량이 있을 때, 자, 5번은 그냥 m 다시예요. 6번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비율적으로 y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겠죠. 6번은 뭐라고 하면 될까? 질량유량 m-6입니다. 그렇지. 네, y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당연히 7번도 당연히 1-y m-6. 자,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하고 보이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사실 뭐 그림이 이제 겹쳐져서 그려져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겹쳐져 있죠. 자, 6번 자리 갈 때까지는 유체가 어쨌든 같이 가는 거죠. 여전히 m 질량 유량이에요. 아직 뽑기 전이니까. 자, 6번에 가요. 뽑아냈어요. 뽑아낸 애들 6번 m-6에 해당되는 유량은 요 라인 따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보이시나? 크게 띄워놓고 갈까요? 잘 안 보이죠? 네. m 쭉 떨어지다가 ym 눌러 가고요. 그냥 뽑아냈어요. 요게 이제 무슨 라인이에요? 뭐가 일정한 선이죠? 네. 정합선이에요. 압력 일정한 선이에요. 중간에 이제 뺐잖아요. 압력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떨어지다가 중간에 뺐으니까 중간 어디쯤 압력이겠죠. 중간에 뺐으니 그 중간 어디쯤 압력으로 그냥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니, 그냥 파이프만 따라 흐르니 당연히 압력이 변할 일은 없고 정합선을 따라 이렇게 가고, 남아있는 애들 1-y m-은 계속 팽창하는 거죠. 터빈에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압력까지 떨궈지고 1-y m-이라는 질량 유량이 컨덴서를 거쳐서 방열을 하고, 자, 1번까지 왔어요. 여기 1번이고, 자, 그 사이에 펌프가 하나 있네요. 자, 펌프로 가압을 하겠죠. 가압을 해서 2번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아까 이 파이프라인 따라오던 먼저 뽑은 애하고 합치죠. 자, 여기에서 흐르는 애는 중간 압력이죠. 여기에서 오는 애는 낮은 압력이죠. 하단 압력이죠. 이거 두 개를 만일에 저 섞는 장치를 바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보다 압력이 더 높은 애죠.
압력이 높은 애하고 압력이 낮은 애하고 이렇게 잘 섞여서 이렇게 갈까? 보통은 압력이 높은 애가 압력이 낮은 애 쪽으로 옆으로 치고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두 개를 섞으려면은 당연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압력을 맞춰놓고 섞는 거예요. 우리 뭐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두 개 섞는 게 되게 많잖아. 뭐 어딜 가든 압력을 맞춰놓고 섞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용유 나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1번에서 2번까지 압력을 올려줘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올려주느냐? 요게 지금 정합선이잖아요. 여기도 정합선이 이어지는 거죠. 액체지만 같은 압력이에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가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압력하고 2번 가압을 해서 2번으로 맞추고 좀 오렌지색으로 오는 거는 요 라인에서 맞추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이렇게 섞어주면 몇 번이 된다고? 3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6번하고 2번을 섞어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6번하고 가압을 해서 압력 맞춘 다음에 섞어서 3번을 만들었어요. 6번, 2번 섞어서 3번. 대충 좀 보이세요? 네, 이해는 가능하시죠? 예. 물론 질량유량은 다르다고 그랬죠. YM-이시고 1-YM-이에요. 자, 섞어서 3번을 만들었고, 자, 3번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부터 질량유량이 다시 원래대로 M 다시 되죠. 3번부터는 다시 M 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제 원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였어. 3에서 4로 다시 한번 펌핑을 하고 4에서 5는 이제 상단 압력에서 가열 구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질문. 네. 여기 6번에서 나온 거하고 2번에서 나온 거하고 예. 합치면은 네.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6번하고 2번하고 자 6번은 과열전기 상태죠. 2번은 압축액 상태죠. 이미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6이 높고 2가 낮고 섞으니까 3은 중간으로 나왔죠. 온도상으로는 중간 온도가 나중에 TS 온도잖아요. 오른쪽에 TS 온도, 3은 중간 온도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뭘 섞든지 뭐 부수든지 말든지 어쨌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연력급제 1법칙이죠. 예, 1법칙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소위 말해서 믹싱 과정이죠. 두 개가 들어가서 섞여가지고 하나로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엔탈피, 나가는 엔탈피가 매칭이 돼야 되겠죠. 예, 그거는 좀 이따 또 볼게요. 지금 볼까? 뭐라고 해야 돼? 얘기 나왔으니까 해보죠. 아이 걔는 전쟁이고. 자, 또 믹싱 과정이 있어요. 6번, 2번, 3번이죠. 자, 일단 그 동의하시는지만 보세요. 6번, 2번, 3번이 다 압력은 동일하죠. 다 같은 정합선에 있어요. 네, 그렇게 섞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요거 1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물론 뭐 스텝이고 바닥 페이지에 있어요. 스텝이고 뭐 자, 이건 그냥 믹싱 박스죠. 여기에 Q-이나 웍-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박스에? 없죠. Q-, 웍-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6이 들어가고 3 나가죠. 그래서 0은 Q-, 웍- 넣고 M-in H-in 들어가는 게 M.6H6, M.in H-in, M.2 H2 아웃이죠. 3번은 요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있고 M.6는 Y M-이고 M.2는 얼마일까? M.2는
7, 1, 2가 같은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쟤는 1-y 분명히 H2가 될 거고, 자, 3번은 다시 합쳐졌으니 그냥 염답이죠. 예, 단순히 m-h in, out 매칭시킨 거죠. 1법칙이에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네네. 자, 그래서 m-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지울 수가 있겠고, 그럼 나머지 이제 h 간의 관계식이 나오죠. 1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정합선상에서 이건 압축액이고 포화액이고 과열액이잖아요. 우리가 엔탈피가 순서대로 저렇게 커지는 저 순서대로잖아요. 그래서 낮은 엔탈피, 높은 엔탈피를 섞으면 당연히 중간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3번이 저 그림상에는 뭐 포화액 라인 정도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계를 할 때 뭐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중간에서 뽑는, 6번에서 뽑을 때 얼마나 뽑을 거냐, 어디에서, 어떤 함정에서 얼마의 질량주량을 뽑을 거냐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다시 다 이렇게 했을 때 3번이 한 포와 액 정도에 오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졌다고 봤을 때 펌핑해서 다시 과열하고 이 과정이 뭔가가 어쨌든 좀 이상해요. 왜 중간에 굳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합치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효율이 분명히 이제 높아진다 이거죠.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죠. 효율이라는 열효율이라는 건 어쨌든 사용한 열에너지 대비 나오는 일 아니에요. 높아져요. 근데 효율은 높아지는데 출력은 사실 어떻게 될까? 출력 자체, 파워 자체, 시간당 나오는 일 자체는 어때요? 그냥 5번의 m-을 끝까지 다 돌려버리면 끝까지 다 1로 나오는데 굳이 중간에 뽑아서 안 돌렸잖아. 그럼 출력 자체는 떨어지는 거야. 효율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쓴 거예요? 그냥 가열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썼겠죠. 이유는 뭐 개념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열효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냥 계산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만, Q2는 얼마냐? 가열은 이제 4에서 5번밖에 없죠. 4에서 5번만 이제 실제 외부에서 넣어주는 연료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H5에서 H4를 빼면 되고, Q아웃은 7에서 1번 가는 거, 그러니까 컨덴서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QL, 저단, 하단 함정에서 열 방출량은 줄어요. H7에서 H1을 뺀게 될 텐데 이제 1-y m-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Q아웃이 이제 줄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터미니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든가, 터미니는 이제 y는 5에서 6 비율까지만 가고 1-y는 5에서 7까지 다 가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5에서 6은 같이, 6에서 7은 1-y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반영이 돼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이름에서 오픈 피드워터 히터 방식. 오픈 피드워터 히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믹싱 챔버 섞어주는 통이고 균형 맞춰준다. 보액이가 되겠고요. 약간 더 복잡한 게 있어요. 클로즈드 피드워터 히터. 그러니까 오픈은 그냥 대놓고 두 개 섞어버리는 건데,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섞이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믹싱 챔버는 여전히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요 행위가 하나 있어요. 자, 비슷하게 한번 따라가 보면 동일해요. 돌다가 중간에 추출하죠. y y 1-y 추출이 됐을 거예요. 동일한 거게. 자, 그래서 번호관이 조금 체계가 달라졌죠.
7번 뽑아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또 동일하게 갑니다. 이제 컨덴서 거쳐가지고 되겠죠. 자, 뭐가 있어요? 일단 압력은 다시 높여줬어요. 하단에 간 거. 중간에 있는 애하고 어쨌든 다시 만나게 해야 되니까 압력은 다시 한번 높여주고. 근데 높여주긴 높여줬는데 요 2번이라는 압력은 뭐예요? 상단 압력까지 높여준 거죠. 자, 잘 보세요. 자, 이 7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3번으로 가는 애하고 전혀 섞이지 않은 채로 2번으로 나와서 9번으로 가는 애가 있죠. 그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와요. 자, 이 상자 안에 보니까 이 2번에서 온 애는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 가고 7번에서 온 애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요. 전형적인 이제 열교환기 구조죠. 열교환기. 두 물체가 서로 열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꼬불꼬불해서 오래 만나게는 하는데 벽으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섞이지 않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뭐 만나는 뭐 압력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지나가면 돼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금속 표면을 통해서 열전달이면은 자, 그래서 열교환을 한번 한 다음에 이 힘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는 있겠죠. 왜 저 짓을 하지? 근데 이제 뭐야?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진짜 열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자, 근데 요거만 한번 봐요. 자, 7번에서 3번 열교환을 했어요. 자, 얘는 이제 중간에 빼내고 얘는 밑에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7번에서 3번으로 가면서 열 에너지를 내놓고 2번에서 9번으로 가면서 그 열 에너지를 받겠죠. 얘는 찬물이잖아 그냥. 찬물이 약간 데워지고 얘는 여전히 좀 뜨거운 애인데 흘러들겠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7에서 3으로 가는 애에서 열 에너지가 나와서 2에서 9로 가는 그 과정에 전달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 압력은 어떠냐? 7에서 3 가는 거는 여전히 중간에 추출된 압력 그대로죠. 자, 7에서 3으로 온 거는 여전히 중간단 압력이에요. 자, 3번 왔어요. 3번으로 온 애를 펌프 2 해서 4번으로 압력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상단 압력까지 올려요. 압력 4번이 돼요. 자, 1번에서 2번간 제일 하단까지 간 애는 펌프 1을 통해서 또 얘도 상단으로 올리죠. 그죠? 자, 그럼 결국은 다 상단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4번. 그 다음에 2번에서 9번 상단 압력이고 열교환 받아서 온도 조정도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섞어요? 4번하고 9번을 섞죠. 그래서 5번이 되죠. 원래가 모르겠는데, 자, 3번에서 4번 펌핑해서 올라갔고 1에서 2는 이미 압력이 높아졌는데 열교환을 받아서 여기에서 열교환 받아서 9번이 됐죠. 자, 그래서 4번하고 9번이 된 상태에서 두 개가 섞이니 맨 왼쪽에 이 챔버에서 4번하고 9번이 섞이니 결과물은 그 중간쯤인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압력은 다 상단 압력과 동일한 압력 라인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부터 6번까지 보일러 가서 가열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 보면 설명이 이제 다 됩니다. 네. 뭐 일단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네.
천천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이해를 하라 하면 좋죠.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숙제 문제는 뭐 그래봤자 이그젠플 문제지만 요 앞에 봤던 두 개, 그리고 뭐 클로즈드 방식이든 오픈 방식이든 요 해석하는 예제가 하나 실제 들어 있으니까 예제 본문에 솔루션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교환기 자체는 뭐 아무 대칭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미싱 챔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압력을 맞춰줘야 된다. 아주 그 일반적인 기술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열교환기가 있어서 클로즈드 피드워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오픈 피드워터 믹싱 챔버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믹싱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일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열교환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좀 잡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스택이고 뭐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요식이 되는 거죠. 0은 인, 아웃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뭐 7번, 2번 들어가고 5번, 3번 나가니까 그대로 이제 써준 겁니다.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다. 다음 학기 뭐 여전달 배울 텐데 뭐 그냥 이 식이에요.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수시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11-5가 조금 전에 봤던 그냥 믹싱 챔버만 있는 거, 오픈 피드워터 히터 방식 이고요. 뭐 같이 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뭐 얘는 좀 심플하니까 그래도 그냥 숙제에 넣었어요. 이그젠플 11-5는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뭐 추가 질문하고 뭐 그냥 이 슬라이드는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메가와트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작동유치 질량 유량은 얼마냐. 이걸 이제 문자로 쓰면 더 이거일 때 M닷은 얼마냐 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 사이클 해석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문자가 나오는 거지만 너무 내시 얼마 하고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M닷만 곱하면 대문자 떠올릴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반대로 쓰면 더 확실하게. 이것도 자주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뭐 몇 개가 이제 더 나오는데 몇 개인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것들은 뭐 그냥 가스터빈이나 스팀터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당연히 전형적인 것들을 봤고요. 근데 실제 그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소에 가면 우리가 계속 그게 염두에 이제 있는 거야.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뜨거운데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이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재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방법이 사실 또 다른 방법이지만 이제 더 일반적인 건 오히려 이거예요. 자, 지금 위에 여기 보니까 가스터빈이죠. 컴프레싱해서 연소시켜가지고 연소 가스가 터빈을 돌리고 원래 불뚝이죠. 불뚝으로 나가고 세공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스터빈은 연소시킨 배기가스가 되게 고온 고압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도 넘습니다.
돌리고 나오는 애도 되게 뜨거워요. 5, 600도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5, 600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팀 터빈은 입고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요. 높아봤자 600도 이런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런 데는 다 가열하는 영역이 다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낮은 온도에서부터 뭐 200, 300, 400, 500 해서 6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기가스가 충분히 뜨겁네. 충분히 뜨거우니까 배기가스로 원래는 뭐 보일러로 올려야 되는 건데 보일러 없이 배기가스를 써서 물을 끓이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스팀 터빈과 등등등이 있는데 중간에 뭘 넣어놨어요? 연료환기를 하나 넣어놨죠. 이 배기가스는 이렇게 지나가고, 배기가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건 물이잖아요, 그죠? 물은 또 이렇게 해서 섞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열을 주고받게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브레이튼 사이클을 들어봤지? 브레이튼 사이클은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아래는 랭킨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고 별개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파란색, 녹색 색깔도 나요. 근데 8에서 한 9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오면서 온도가 높으니까 요 2에서 3가는 요 과정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에서 9가는 요 실상을 올려놨죠.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2에서 3가는 거를 다 이제 가열하게 해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한 9 정도까지 오면 이제 온도가 좀 배기가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그조스 가스라고 돼 있고 그냥 불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열교환기로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가열이 부족하다 혹은 아래쪽 스팀 터빈을 더 큰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뭐 별도로 보일러를 아래쪽에 하나 더 추가를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뭐 그건 설계한 겁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이게 이제 복합 사이클이야. 가스하고 베이퍼, 증기죠. 가스하고 증기 사이클이 같이 있는 복합 사이클이고 발전소 이론에 뭐 복합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발전소들이 있어요. 복합 발전. 이러면 이제 그 어떤 성질이 다른 그런 사이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브레이튼 사이클, 랭킨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 자, 요거 이제 그냥 예시예요. 뭐냐면 남동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공기업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전이 있죠.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역할이 뭐냐면 전기를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역할은 저런 발전회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또 뭐 있지? 잠깐 남부, 서부, 중부, 남부 5개인데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개 공기업 형태의 발전 자회사가 있고 저거 이외에 또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 수력 원자력이 있고 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발전사들도 여러 개 있어요. 뭐 GS 뭐 해서 자 그럼 걔들은 전기를 만들고요. 한전이 그 전기를 지정된 단가로 삽니다. 사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송전선 있죠. 송전선 깔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전기 들어가는 거 요거를 담당해요. 한전은 뿌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전기를 사와서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전선 깔고 그 역할을 한전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는 한전이 다 했어요. 한전이 이제 한 20년 전까지 한전이 다 하다가 분리를 한 거죠. 그게 뭐 선진국 모델이라고 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목격을 하잖아요. 선진국 모델은 다 실패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치?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해요. 일본식 이게 이제 일본식 모델이 사실은 일본식 모델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또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뭐 그냥 민영화가 돼 있고, 미국은 민영화가 된 대신에 발전 송전을 다 한 회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분리된 건 일본식, 유럽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주의하고 있어. 그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면은 또 이제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물로 돌아갈게요. 자, 왜 낙동 발전을 갖고 왔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일부 여러분들의 일부에게는 가장 이게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그 분당 복합 화력이라고 있어요. 발전소가 이게 저 서현동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분당 서현동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저 대로 넘어가면 경기도 그 길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뭐 이게 성당이나 큰 거 있고, 그 너머가 요 분당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 맵 치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산처럼 나와. 우리나라 그렇죠. 이게 지도 같은데 주요 시설들은 그냥 가짜로 이렇게 해놓잖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드론으로 한번 싹 찍고 가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요. 분당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길죠. 자, 복합화력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앞에서 봤던 가스 터빈 이런 있죠. 가스 터빈 돌리고 그거를 가지고 증기 터빈 돌리는 랭킨 사이클 돌리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자, 배기가스를 뭐 밑에 사이클 돌리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뜨거우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굴뚝에 나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자, 이 정도면 굴뚝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래도 여전히 200~300번 되거든요. 저걸 가지고 뭘 하냐?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뭐 끓인다는 표현 좀 그런데 가열을 해가지고 온수로 만들어서 온수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난방 들어보셨잖아요. 그 지역 난방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야. 저렇게 발전소 이제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가열된 물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죠. 그 온수 자체를 집에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발전소 하나가 최대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연료 연소를 시켜가지고 가스 터빈 돌리고, 증기 터빈 돌리고, 온수 만들고. 자, 그래서 그 분당 복합화력이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전기도 만들고 온수도 만들어서 그 분당 일대를 다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 이제 정전이고 더운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한 1기가와트 그 발전소예요. 1기가와트. 가스터빈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니고 되게 여러 개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도심에 있으니까 연료는 당연히 가스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석탄 싣고 가는 거 못 봤죠. 저기도. 가스 배관이 들어가고 가스로 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 터빈이 먼저 도는 거고, 스팀도 있고. 그 스팀 터빈을 석탄으로 못 돌리는 거예요. 그냥 종이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림이 뭐 복잡한데 뭐 저걸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다 있어요. 이름은 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발전소면 당연히 이제 뭐 그 발전기를 눌러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송전도 해야 되고 하죠. 전전소 전압을 높이고 송전선에 걸어서 송전이 쭉 나가죠. 송전 레벨부터는 이제 함전 담당이고. 여러 가지 정도 표시되어 있어요. 가스가 이제 어디서 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평택 생산기 한국가스공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은 뭐겠어요? 천연가스를 갖고 와서 공급을 하는 역할이죠. 그게 시내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뭐 더 직접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링크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고, 우리나라 이제 발전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뭐 하이닉스, 우리는 또 하이닉스가 제일 가고 싶은 회사 누구만 학생들.
이유가 딱 하나지 뭐. 돈 많이 줬다고. 하이닉스가 뭐 몇 년 전만에 우리 돈 그렇게 많이 줬나? 아니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도 돈 많이 준다는 보장인가?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10년 전에 다들 어디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다 공기업 가려고 그랬어. 이 뭐 가스공사 뭐 한전 다 막 그거 간다고 그랬어. 또 몇 년 지나니까 다 어디 간다고 다 어디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직 남았어. 마지막. 네.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잘못하다가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료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번은 다 화력 발전 얘기잖아요. 연료를 탄소가 나오면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발전, 뭐 그다음에 증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석탄이고. 근데 여전히 이게 우리나라 발전량의 뭐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0에서 60%. 지금 이제 줄여서 이제 50%대요. 이산화탄소나 혹은 오염물질들, 그죠? 뭐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이제 고온으로 태우기 때문에 뭐 질소 산화물,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계속 제어를 하며 관리를 하며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세먼지나 그런 오염물질 이슈는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가 이슈죠? 탄소 줄인다 이런 거 있죠.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제일 목표죠. 그래서 지금 그 한전이나 발전사가 뭐 자체 연구도 자체 연구고 나라에서 뭐 연구를 많이 하거나 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존의 석탄하고 LNG 가스를 태우는 그 발전 시설에 뭘 이제 섞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연료를.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없는 연료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지? 딱 써 있지만 요새 수소 이야기 많이 하죠. 수소. 자, 수소 말고 또 암모니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암모니아도 연료예요. 태우면 탑니다. 수소도 연료죠. 공통점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겠죠. C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가스 발전, 메탄, 뭐 천연가스를 쓰는 가스 발전에 수소를 같이 넣어서 해오면 아무래도 CO2가 덜 나오겠죠. 석탄을 태우는 녀석에게는 암모니아를 뭐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CO2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 실제 플랜트를 뭐 파일럿 규모든 뭐 만들어서 실증도 하고 잘 되면 뭐 진짜 발전소를 짓겠죠. 근데 뭐 그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소가 공급이 되는 라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모니아가 공급되는 라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 체계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수소하고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한 거를 싣고 오든 그럼 이제 그 항구에 이제 배가 이제 붕 들어와가지고 딱 하면 이제 우리 그 천연가스 내리듯이 그것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면 이제 그 큰 그 바닷가에 그 하얀 탱크 있잖아요. 큰 거. 뭐 그런 거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 쫙 깔아가지고 발전소까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다 깔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돈 되게 많이 들겠지. CO2 조금 안 내고 싶은 건데 돈이 엄청 들어요. 돈이 없어. 그게 제일 문제지. 우리나라 돈이 없어. 예. 하여튼 예, 그런 게 진행 중이고요. 제일 큰 함정은 뭐다? 자, 수소는 어디서 온다?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은 있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소 나오죠. 예. 그럼 그 전기는 또 어디서 오지? 뭐 이쪽 뭐 태양광 뭐 이렇게 뭐 풍력 전기 만들어가지고 하면 뭐 맞아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지금 저 수소 생산량의 거의 80~90%는 메탄, CH4. 메탄을 열분해해서 만들어요. 현재 수소 생산량의 80%가. 그럼 거기 C는 어디가?
CO2 이미 그렇게 내려온 상태의 H2 갖고 와서 아 무탄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현실이 그래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 그럼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해가지고 전기 뭐 돈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예 맞아요. 그럼 이제 뭐 따라야지 뭐 돈 많이 들겠지. 뭐든지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겠지. 돈이 있나? 보고 봐야 되겠고. 자 아모니아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수소로 만드는 거예요. 하버 부슈 뭐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소하고 질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뭐 있었잖아. 그럼 얘도 결국은 뭐야? 긴 거야. 어쨌거나 무탄소 연료에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무탄소 연료의 대표적인 분야는 그거고 아모니아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되다가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는 되게 작고 가볍죠. 불이 너무 작다. 공기 중에 조금만 있으나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으나 그냥 다 타. 우리 요런 공기에서 연료 뭐 이렇게 가스 조금 이렇게 분출됐다고 불 붙지 않잖아요. 여기가 가스로 꽉 차 있어도 불 안 붙어요. 산소가 없어. 근데 얘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불이 안 붙고요. 되게 빨리 타요. 얘는 거의 뭐 연료계에 있어서 그냥 거의 뭐라 그러겠지? 거의 강호동이야. 너무 잘 타. 그래서 섞으려면은 얘도 그래도 좀 잘 타는 애하고 섞어야 돼. 그래서 이 가스 발전에는 수소를 넣을 수 있는데 아모니아는 얘 또 극단이에요. 되게 안 타고 불붙이기 어렵고 느리게 타고 그래요. 아모니아는. 그래도 타기는 타요. 그래서 얘는 석탄하고 섞는 거예요. 석탄은 잘 안 타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섞어주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아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유출되면 독성이 있어요. 뭐 수소는 그러진 않죠. 터질 뿐이지. 아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첨고예요. 예, 첨고인데 그럼 왜 아모니아가 얘기가 되냐? 수소가 너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잘 타고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서 호주가 뭐 이런 수소 생산하고 아모니아 생산하는 거에 이제 어떤 뭐 앞으로 중요한 국가가 될 것 같은데 수소를 먼저 생산한 다음에 얘를 운송을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얘를 액화시키려도 너무 온도를 낮춰야 되고 잘 새고 불 뭐 터지고 뭐 그러니까 얘를 아모니아로 전환한 다음에 그 아모니아를 배에다 싣고 통통통통 이제 한까지 와가지고 다시 아모니아를 뭐 수소로 돌리든지 아모니아를 그대로 쓰든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운송 체계에 있어서 수소보다 아모니아가 운송하기가 낫다. 그것 때문에 그런 측면도 커요. 아모니아는 쉽게 또 액화가 되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뭐 워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많아서 뭐 검색을 하시든 뭐 챗GPT한테 정리 한번 쫙 해달라고 하시든 하면 다 금방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뭐 이런 발전사나 이런 관련 공기업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상식이지. 이거 물었는데 뭔가요? 이러면 이제 포켓을 떨어뜨리지. 그래서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자 이게 11단원 끝이고요. 12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 사이클이죠. 네, 사이클. 자 이제는 제목이 뭐냐면 냉동 사이클이에요. 냉동 사이클. 리프리저레이션이면 뭐 우리말로는 사실 뭐 냉장이지. 근데 어쨌든 냉동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뭐 지식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기관에 반대로 작동되는 게 냉동 기관, 냉동 사이클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TS 선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되냐라고 했을 때 결론도 뻔해요. 그냥 이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이미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한번 봤었죠. 카르노 사이클이 TS 선도에서 이렇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그대로 반대로 돌면 되죠. 그러면 냉동 사이클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거는 뭐 이제 이론이고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정의부터. 뭐 열원은 항상 고열원과 저열원이 있죠. 그래서 저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퍼서 위로 보내주는 게 냉동 장치고 그건 정의고 그냥 바로.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는 안 되고 반드시 외부에서 웜 인풋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중요한 징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컨셉을 반영을 해서 어떤 뭐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기계 장치들을 붙이잖아요. 어떻게든 구성을 해낼 텐데 그럼 요 갇혀져 있는 배관을 이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우리가 냉동 장치를 돌릴 건데 그때 순환하게 되는 작동 유체는 특별히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는 냉매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작동 유체의 이름이 냉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냉매는 냉동 사이클에 쓰이는 작동 유체. 리프리저런트라고 부르죠. 냉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가장 흔한 냉매가 뭐가 있냐? R12, R1342, R1234YF 뭐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일련 번호예요. 냉매는 뭐 당연히 그냥 물질이죠. 물 뭐 이렇게 하듯이 암모니아 이렇게 하듯이 그냥 물질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화학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유체에 대해서 뭐 무슨 이제 단체 형태가 있겠죠. 규격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보자. R12는 뭐 R1342는 뭐 이렇게 그냥 일련 번호고요. R은 리프리저런트의 R이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좀 이따 같이 보죠. 자, 대표적으로 뭐 어떤 예가 있냐? 냉장고, 에어컨, 히트펌프 다 냉동장치다 이거죠. 히트펌프는 난방 아니에요? 근데 원리는 냉동이죠. 동의하시죠? 히트펌프의 목적은 난방이지만 작동 원리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거죠. 자, 제가 방향을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력 사이클은 이렇게 돌았죠. 돌리면서. 근데 냉동 사이클은 이렇게 돌 거예요. 네. 나중에 다 봅니다. 자, 그래서 도식도를 스키매틱을 그려보면 자, 저열원이 있고 고열원이 있죠. 그래서 QA를 끄집어내서 QH를 보내고 웍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웍 내 빔 들어가는. 단순 1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QH는 QL에다가 웍 내 빔 더한 거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찍어서 시간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QH가 QL보다 커요. 1법칙 이슈. 그래서 뭐 얘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냉장고가 있고 히트펌프가 있는데 냉장고는 그러면 저열원이 어디냐? 우리가 열을 퍼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공간이죠. 거기를 계속 차게 유지를 해야 되므로 거기서 자꾸 열을 퍼내는 거예요. 근데 열을 계속 퍼내면 뭐 엄청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냉장고 벽이라는 게 완벽한 단열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벽을 뚫고 열전달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그럼 내가 적어도 그 Q닷만큼 이상은 퍼내줘야 얘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문을 한번 열면 그럼 뭐 무지막지한 외부에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찬 공기가 빠지고 밖에 있는 공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Q닷이 들어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적어도 아래쪽에서 그거 이상은 퍼내줘야 냉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 QL 혹은 Q닷L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열 침투를 고려해서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QL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돌려줘야 되고 워기를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냉장고는 이제 컴프레서가 도는 거잖아요. 컴프레서가 돌려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요. 물론
물론 뭐 요즘 냉장고는 안에 뭐 램프도 켜져야 되고 뭐 띵띵띵 소리도 나야 되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들어가고 동이 합쳐진 게 QH로 나가겠죠. 그래서 냉장고 안은 차가울지언정 냉장고 뒤쪽이나 위쪽은 항상 뜨끈뜨끈하겠지. QH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냉장고를 너무 이렇게 가둬놓고 잘 막아놓으면 QH가 나오는 게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냉장고 벽 뚫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냉장고 미치는 거지. 버렸는데 계속 들어가. 그래서 좀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히펌프. 히펌프는 이제 목적이 집 안을 데우는 거죠. 그래서 QH. 내가 열에너지를 줘야 되는 공간이 이제 집인 거예요. 집이 따뜻해져야 돼. QH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퍼와야 되겠죠. 그 퍼오는 위치가 집 바깥이죠. 겨울에는 밖이 춥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열에너지를 퍼서 집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나는 계속 따뜻해지겠죠. 그냥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럼 계속 열을 넣어주면 결국은 다 익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뭐예요? 겨울은 또 여기는 따뜻하고 밖은 추우니까 벽이나 창문을 뚫고 우리가 열에너지가 나가죠. 계속 여전하게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는 거 이상으로 계속 넣어줘야 그래도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이제 냉장고도 그렇고 얼마나 넣어줘야 되냐 그런 계산하는 게 이제 공기조화 냉동 과목이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그림이에요. 잘 알고 있고 냉매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그래서 냉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 자체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던데 뭐 에어컨을 개발한 사람 누구가 되게 알아요? 캐리어 알죠? 네, 캐리어 회사가 있잖아요. 캐리어가 뭐 에어컨을 개발했고 근데 냉동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는 냉동 장치라는 것 자체는 그 전부 다 있었죠. 예. 다만 뭐 이런 사이클을 구성하고 냉매라는 유체를 이제 쓰고 할 때에 초기에 많이 쓰던 냉매가 이제 R12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요런 구조예요. 이건 뭐예요? 메탄이죠. 이건 연료지. CF2 CL2는 이게 뭐예요? H 대신 요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냉매의 역할을 아주 잘해요. 냉매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게 냉매의 역할을 잘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앞으로 배우는 냉동 사이클에 있어서 온도 범위도 적당하고 뭐 증발하고 응축할 때 열에너지도 잘 들어갔다 나오고 압축하면 쉽게 액체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얘가 되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냉장고 만들면 짱짱한 거예요. 자, 이게 CF2 CL2 1년분 R12인데 들어보셨죠?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예요. 근데 프레온을 가지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뭐가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훨씬 전. 그러니까 지금은 CO2 가지고 난리고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는 미세먼지로 난리였으면 20년, 30년 전에는 뭘로 난리였을까? 오존층 파괴가 되게 이슈였어요. 뭐 남극에 구멍이 뻥 뚫리네, 뉴질랜드가 뚫리네, 뭐 피부암이 어떻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튀겨지는 통닭이 될 거네. 뭐. 뉴스에서 엄청 내가 되게 어릴 때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잘 됐죠 뭐. 프레온 이제 사용 금지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 여기 이제 CL이 있잖아, CL이. 우리가 이제 냉장고 신나게 쓰다가 냉장고 오래
이제 내가 버리잖아요. 야석장에 막 폐냉장고가 막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배관 안에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냥 내다 버리고 뭐 쾅쾅 뭐 눌러버리고 그러면 배관이 이제 찢어지면서 얘가 세 개지.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성층권 올라가면 햇빛이 이제 오죠. 자외선이 있잖아. 자외선을 딱 받으면 얘가 이제 떨어져 나와요. CL. 떨어져 나와요. 활성화된 CL 이분인데 얘가 그 성층권에 존재하는 이제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거, 오존을 공격해요. 오존을 공격해서 CL로 등급을 해서 이렇게 쪼개버려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하나 떨어져 나온 CL 원자 하나가 이 오존 분자 수만 개를 부숴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냉장고가 뭐 한 대나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냉장고에서 이렇게 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층권에 가면 오존이 밀집된 층이 있죠. 소위 말해서 오존층. 그럼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받아서 산소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다시 합쳐지고 하는 요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 말인즉슨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얘가 지속적으로 흡수해주고 있는데 이게 염소가 와서 얘를 다 깨버리니까 그 막아주는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튀겨질 거예요. 자외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협약에 의해서 이게 사용 금지가 되고 자, 사용 금지가 됐으면 대체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냉매를 쓸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쓰는 게 R134A, R134A. 저거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는 예, 이렇게 생겼어요. CCHH CL이 없죠. 예, 그래서 염소가 없는 냉매인 거예요. 자, 얘도 구조 한번 보세요. CCH F 있죠. 그러니까 원래 뭐하고 닮았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C 두 개짜리 하나는 메탄, 두 개면 에탄. 자, 모양을 보면 다 뭐 같아요? 그 C하고 H가 있는 기체 연료 중에 H 대신 F나 CL이 있는 구조죠. 보통 요런 애들이 다 냉매로 죽어요. 보통 다 그래요. 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냉매는 연료 같은 애인 거야. H가 하나도 없으면 좀 덜 연료 같고 H가 그래도 좀 남아있으면 좀 더 연료 같죠. 그래서 그 어느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냉매가 불에 잘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인화성이 있는 냉매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성. 냉매 중에 독성이 있는 애들을 당연히 있겠죠. 얘들도 독성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암모니아가 냉매로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정말 이제 공업용이나 이런 특수한 데 말고는 안 쓰는 이유가 독가스, 암모니아 독가스가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은데. 예, 어쨌든 이 염소 계열은 CL은 피해야 된다. 또 구조에서. 예, 그래서 RCB 대신 R234A 쓰고요. 지금 또 R1234YF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C 3개짜리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될수록 냉매 성능은 떨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 다른 환경 요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나쁜 효과, 온실 효과 있어요. 온실 효과가 대단히가 아니에요. 냉매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됐을 때 옛날에는 뭐 오존층 이런 얘기만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뭐 CO2에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온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온실 효과가 없는 냉매를 또 써야 되겠죠. 오존층도 파괴를 안 해야 돼. 온실 효과도 없애. 요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냉매 효과는 떨어지고 근데 어쩔 수는 없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뭐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있어요. GWP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거예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인데 얘는 뭐냐면 분자 하나가 CO2의 몇 배의 온실 효과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WP가 뭐 28이다 그러면 얘는 CO2 분자 하나에 28배의 온실 효과가 있는 분자거든요. 메탄이 있고요. 메탄이 한 20몇 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못된 재소 없는 가스는 6,000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할 얘기가 많은 파트인데 일단 뭐 시간이 이동을 했었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